중국의 중화 사상이 쳐놓은 거대한 역사의 감옥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랑캐라 비하되어 배워왔던 존재들은 사실 고대 유라시아 대륙의 진정한 주인이자 로마 제국마저 무너뜨린 위대한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중화 사상과 식민사관의 굴레를 동시에 벗어던지고 대륙의 시각으로 역사의 진실을 다시 써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중심인 화하라고 부르며 사방의 민족들을 사이, 즉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이름의 오랑캐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한자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동쪽은 활을 든 큰 오랑캐인 동이, 서쪽은 개 같은 서융, 남쪽은 벌레 같은 남만, 북쪽은 짐승 같은 북적이라며 철저히 짐승이나 벌레에 비유하며 비하했습니다. 특히 북방의 강자였던 흉노라는 이름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랑캐 흉에 종노자를 써서 흉악한 노예라는 뜻으로 불렀는데요. 과연 그들이 정말로 미개한 노예였을까요? 사실 이것은 문화적 우월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한 공포와 열등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방어 기제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강력한 상대였기에 이름이라도 천하게 불러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 했던 것이죠. 흉노는 단순히 초원을 떠돌던 무리가 아니라 중원 세력을 압도하는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과 강력한 기마 군단을 보유한 제국이었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백등산 전투에서 흉노의 묵특 선우에게 포위되어 목숨만 겨우 구걸하며 도망쳤던 역사는 중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거든요. 이 패배 이후 한나라는 무려 70년 넘게 흉노를 사실상의 상전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나라는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곡물, 술을 흉노에게 상공으로 바쳤습니다. 심지어 황실의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아내로 보내는 굴욕적인 화친을 이어갔지요. 중원 역사는 이를 평화를 위한 외교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흉노가 갑이고 한나라가 을이었던 명백한 조공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만리장성도 사실은 흉노의 침략을 막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쌓아올린 거대한 공포의 기록이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했던 흉노가 왜 갑자기 대륙의 서쪽 끝까지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인데요. 처음에는 한나라가 흉노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바뀝니다. 한나라가 70년의 굴욕을 견디며 국력을 키운 뒤 한무제 시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수십 년간 이어진 한나라의 처절한 공세와 더불어 흉노 내부의 권력 다툼이 겹치면서 흉노 제국은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때 한나라의 항복한 남흉노와 달리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던 북흉노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되죠. 남쪽에서는 한나라와 남흉노 연합군이 치고 올라오고 동쪽에서는 새로운 강자인 선비족이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북흉노는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동쪽과 남쪽이 막히자 그들이 갈 곳은 오직 서쪽뿐이었죠. 즉 흉노는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입은 타격과 주변 부족들의 압박을 피해 새로운 생존의 땅을 찾아 머나먼 서방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이 세계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됩니다. 서쪽으로 사라졌던 이들이 수백 년 뒤 유럽 대륙의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거든요. 훈족은 신의 채찍이라 불린 아틸라를 필두로 유럽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로마 제국마저 그들의 말발굽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의 밀려난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결국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중화 사상의 틀에서는 미개한 노예였던 그들이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동서양 문명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린 위대한 정복자였던 셈입니다. 잠깐!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 식민사관의 왜곡인데요. 일제는 중화 사상이 만든 이 오랑캐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 역사를 더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대륙과는 상관없는 반도의 약소국으로 규정하고 언제나 중국이나 주변국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정체된 민족이라고 가르쳤죠. 대륙을 호령하던 북방의 기상을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거세해버린 것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은 신라의 금관이나 유물들이 북방 유목 민족과 연결되는 증거들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왜곡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흉노나 선비 등 대륙의 강자들과 뿌리를 공유하며 드넓은 벌판을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식민 지배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를 좁은 한반도 안에 가두어 놓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드는 심리적 쇠창살을 채웠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신라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화려한 금관과 기마민족 특유의 황금 보검들은 중원의 문화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거든요. 오히려 알타이와 중앙아시아의 유목 문명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신라 왕족이 스스로를 흉노의 후예라고 기록한 비문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가 대륙을 호령하던 북방의 기상을 이어받았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이라는 이름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큰 대자에 활 궁자가 합쳐진 이 글자는 사실 활을 아주 잘 쏘는 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중원인들에게 동이는 무서운 무기를 다루는 경외의 대상이자 뛰어난 문명을 가진 선진 민족이었죠. 식민사관은 이를 동쪽의 오랑캐라고만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중원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동방의 강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흉노와 동이의 역사를 우리 시각으로 다시 읽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대륙의 DNA를 깨우는 일이며 식민사관이 심어놓은 열등감을 완전히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흉노와 훈족 그리고 동이로 이어지는 이 장대한 맥락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역사는 반도에 갇힌 작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무대로 한 대서사시가 됩니다. 말탄 기마병의 기상이 우리 피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중화사상과 식민사관은 우리 민족의 기억을 지우려는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짐승으로 비하하거나 우리를 타율적인 민족으로 가둠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잊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땅속의 유물들과 기록되지 못한 진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관의 나라 신라가 대륙과 소통하고 고구려의 기병이 요동 벌판을 달릴 때 우리는 세계 문명의 중심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이라는 굴레와 식민사관의 쇠창살을 동시에 부수어야 합니다. 중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붙인 멸칭과 일제가 조작한 반도사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서용이라 불린 이들도 남만이라 불린 이들도 사실은 각자의 땅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주역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직접 연결된 북방의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대륙의 형제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의 기상을 되찾는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몸속의 유전자가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화사상과 식민사관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대륙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대륙의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반도의 약소국이 아닌 대륙의 주인임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흉노의 용맹함과 동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긴 시간 동안 우리 역사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우리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